남편과 내 연녀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을 때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내 연녀의 남편에게 보냈다. 다음 날 내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고 나는 그날 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방콕으로 떠났다. 제 이름은 김은주, 33살입니다. 남편 이민준과는 결혼 5년 차이고 저희 둘은 맨손으로 시작해 함께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희가 금실 좋은 부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비쳤고 저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최근 3달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 저희는 밤낮으로 공사장과 창고를 오가며 허리 펼 새 없이 일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그때 민준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따뜻한 야식을 꼭 챙겨왔고 출장 중에도 하루에 최소 3번은 전화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그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회사 업무가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한 달 전 그의 양복을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2, 3만 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고객과 업무상 식사를 했다며 저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을 믿고 오히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서서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쓰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죠. 제가 묻자 그는 여전히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고객에게서 묻어온 냄새라고 말이죠. 또 한 번은 한밤중에 일어나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고 내용은 오빠 언제 또 나 보러 올 거야? 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가슴은 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의 휴대폰을 열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생일도 저희 결혼기념일도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메시지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적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사에 야근하러 간다고 하면 몰래 아래층에서 기다렸지만 그는 회사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지만 고속도로를 탄 기록은 없었고 대신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아파트로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저는 혹시 이 모든 것이 저의 오해이기를 바라는 한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민준 씨는 업계 포럼에 참석해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몸에서는 평소보다 더 진한 향수 냄새가 났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셔츠 기세는 립스틱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줘요. 요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뭐고 기세 묻을 립스틱 자국은 또 뭐예요? 민준 씨는 제 질문에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은주, 당신 또 무슨 허튼 생각하는 거야? 향수 냄새는 고객에게서 묻은 거고 립스틱 자국은 실수로 묻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터무니없는 걸로 트집 잡아서 내 일에 지장 주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미묘한 회피가 서려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트집이라니.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당신 마음에 캥기는 게 없다면 왜 휴대폰을 못 보여주는 건데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휴대폰에는 회사 기밀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보여줄 수 있어? 좀 철 좀 들어라. 제발 이런 사소한 일로 트집 잡지 말고.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 5년 만에 가장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방문을 쾅 닫고 서재로 들어가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생했던 날들, 그가 저에게 베풀었던 다정함이 떠올랐고 마음은 아프고 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앱을 열자 가장 위에 고정된 대화 상대는 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3달 전부터 은밀한 관계를 시작했고 온통 다정한 연인들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불렀고 그녀는 민준 씨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음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고 저희 회사와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 기록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은 마치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의 본명은 박지은이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의 인턴으로 지원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눈빛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채용하지 않았는데 설마 민준 씨와 이런 관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화 기록을 캡처하고 저장한 후 저는 휴대폰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소파에 앉자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연인들의 대화는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러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와 맨손으로 시작했던 저희의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눈앞에 배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고 민준 씨에게 전화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륜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내야만 저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다시 열어 캡처한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대화 기록에서 그들이 다음 만남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3시, 장소는 저희 집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희 집이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감히 내 언녀를 저희 신혼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것은 저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급습해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어제 싸운 일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오늘 지방 출장 때문에 늦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장이라니 박지은과 데이트하러 가는 거겠지. 그가 떠난 후 저는 즉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서랍에서 예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휴대폰은 예전에 중요한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화질이 좋아 사진 찍기에 적합했습니다. 저는 또 눈에 띄지 않는 외투를 찾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긴급한 업무들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이제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 10분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작은 방 문 앞으로 다가갔고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남녀의 은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꽉 조여들었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예비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살짝 문틈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민준과 박지은이 벌거벗은 제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민준 씨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연달아 10여 장 찍었고 동영상도 한편 녹화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모두 선명하게 찍혔고 그들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저는 그들에게 따지러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문틈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지러 들어가지 않고 저는 문틈을 닫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목적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본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지 5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취미를 포기하고 회사와 가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저희 신혼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1시간쯤 걷자 저는 서서히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마음속 증오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대화 기록에서 언급되었던 박지은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 가정을 파괴했으니 저 역시 박지은에게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휴대폰을 켜고 박지은 남편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휴대폰에 최 사장님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민준 씨가 예전에 그가 박지은의 남편이고 건축업을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메시지, 대화 기록에서 최 사장님의 메시지 아이디를 찾아냈고 다시 그 아이디를 통해 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최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지만 저는 즉시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예비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한 다음 예비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석양이 지고 있었고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도 가지 않고 회사로도 가지 않고 집 근처의 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노란 불빛과 진한 커피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조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 앉아 설탕 없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최준호 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저는 언제 증거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무턱대고 보내는 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혹시 최준호 씨가 바빠서 휴대폰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스팸 메시지로 착각해 삭제해버린다면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즉시 메시지를 확인하고 분노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해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최준호 씨도 아마 집에서 쉬고 있을 테니 휴대폰을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쯤이면 이민준과 박지은이 아직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최준호 씨가 당장 달려가 현장을 급습한다면 그 장면은 분명 더 극적일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보내자. 저는 예비 휴대폰을 켜고 제 번호를 먼저 숨긴 다음 문자 메시지 기능을 열어 최 사장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당신 아내 박지은이 내 남편 이민준과 당신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소는 어아파트 X동 X호입니다. 저희 신혼집입니다. 사진 첨부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메시지를 작성한 후 저는 백업해둔 사진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 장을 골랐습니다. 한 장은 두 사람이 걸거벗은 채 서로를 안고 있는 정면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박지은이 민준 씨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옆모습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방 안의 가구가 선명하게 찍혀 이곳이 저희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고른 후 전송 성공 알림이 떴을 때 제 손은 미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듯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메리카노를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오히려 저를 더욱 도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낸 순간부터 겨우남은 완전히 깨졌다는 습니다. 저는 카페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아침에 집을 나서며 보낸 나 출발했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10여 분간 응시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박지은과 함께 붙어 있어 곧 닥쳐올 폭풍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 20분 후 제 휴대폰이 갑자기 한번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단 3글자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단번에 이것이 최준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분명 사진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확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최고의 답변입니다. 답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지은과 민준 씨를 향한 욕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격렬한 어조에서 그의 현재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최준호 씨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경노하여 당장이라도 그 파렴치한 인간들을 찢어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쯤 이미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까지 했습니다. 이민준과 박지은이 곧 직면할 상황을 생각하자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에게 빚진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또 30여 분을 기다리자 최준호 씨가 이미 저희 집에 도착했거나 어쩌면 이미 민준 씨와 박지은과 마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지만 얼굴에 스치는 바람은 제 혼탁했던 머리를 더욱 맑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회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집에 돌아가거나 현장에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해 올려다보자 회사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열쇠로 회사 문을 열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회사 재무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민준 씨와 이혼을 결심했으니 미리 회사 재무 상황을 파악해 제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는 동안 제 휴대폰은 가끔 울렸습니다. 모두 그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분노에 찬 욕설에서 박지은이 얼마나 배신적이고 민준 씨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토로하는 불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그 번호에서는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온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휴대폰을 꺼내 켜보니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비 휴대폰의 문자 기록을 모두 삭제한 다음 다시 전원을 껐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회사 문을 잠근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의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의 컵은 넘어져 물이 흥건했습니다. 작은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저는 나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거실의 난장판과 작은 방의 정적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최준호 씨가 들이닥쳤을 때의 경로를 상상할 수 있었고 민준 씨와 박지은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저의 감정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 배신으로 가득 찬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회사 김상철 부사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김상철 부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민준 대표님이 사람들에게 맞아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회사 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 있고 몇몇 고객들도 전화해서 상황을 묻는데 민준 씨가 맞았다는 소식에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경비원들에게 문 앞에 사람들을 해산시키라고 하고 고객들에게는 이민준 대표님이 사고로 다친 것이고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하세요. 어떤 문제든 저에게 직접 연락하라고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나 씻고 얼굴의 피로를 감추기 위해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먼저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처 주민들도 있었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어 왁자지껄 물었습니다. 이민준 씨 아내 김은주 씨 맞으시죠? 이민준 씨가 불륜 때문에 맞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지은 씨와의 관계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조용해졌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상철 부사장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기자들은 경비원들이 막아뒀고 고객들도 제가 잘 달래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준 대표님이 맞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십니까? 김 부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와서 알았습니다. 병원 관계자 말로는 이 대표님은 이 배님을 때린 병원에서 전화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최준호 씨가
회사 건물 아래에서 이 대표님을 기다렸다가 이 대표님이 오자마자 달려들어 폭행했고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 대표님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술실에 계신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최준호 씨, 솜씨가 대단하군. 덕분에 내가 할 일이 줄었네. 저는 김 부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은 일단 회사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저는 병원에 가서 민준 씨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김 부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김 이사님.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회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시 수군거리는 직원들을 지나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민준이가 사람들한테 맞아서 수술 중이라는데 정말이니? 거는 괜찮니?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사실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민준 씨의 불륜 소식은 곧 업계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고 그의 아버지는 옆에 서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담배를 연신 피우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민준 씨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가 와줬구나. 민준이가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 씨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수술 중이니 저희는 소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담배를 끄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이 일은 민준이가 잘못한 거다. 걱정 마라. 우리가 반드시 너에게 보상할 것이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찾아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고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뇌출혈도 있어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추후 완전히 회복 상태일지는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은 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서둘러 의사롭게 울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서둘러 의사롭게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앞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후속 조치를 처리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부모님은 몇 번 사양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는 지금 쉬어야 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수술실 문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미리 연락해둔 국제운송업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량과 인력을 최대한 빨리 배치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서 회사 기자 잔액과 자산 현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준 씨가 이번에 회사와 집안일에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은 제가 자산을 이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상철 부사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사 주요 고객 몇 곳이 이미 계약 해지를 분명히 통보했고 몇몇 공급업체도 전화해서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불륜과 폭행 사건이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회사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김 부사장님에게 답장하여 직원들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고객들을 설득하되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민주 씨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맞은 것은 모두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고 저희가 함께 일궈낸 회사를 망쳤으며 이제는 그의 부모님마저 그 때문에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더 기다렸지만 민주 씨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한 후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을 떠난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상철 부사장님이 달려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두 곳의 대형 고객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몇몇 공급업체는 이미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창고의 원자재로는 사흘치 생산밖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은 일단 회사 모든 재무 보고서와 자산 목록을 정리해서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회사 법인 인감과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김 부사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줄은 몰랐던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김 이사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신을 집중해 자산 이전 문제에 집중해야 했고 한순간도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부사장님은 재무 보고서, 자산 목록, 그리고 법인 인감과 재무 관련 도장을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가서 문을 닫으라고 한 다음 이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회사 계좌의 유동자금, 창고의 원자재와 완제품,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하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준 씨와 제가 함께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것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회사 재무 시스템에 접속해 최신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에는 4억 2천여만 원의 유동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 한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교 동창으로 저희는 오랫동안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에게 최근 대규모 자금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미리 귀띔해 둔 상태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김은주야. 서연아, 나 김은주야.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가 뭘 하려는 건지 알아. 다 준비해뒀으니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이체하면 돼. 내가 이쪽에서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 자금은 순조롭게 입금될 거야.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서연이는 뭘 새삼스럽게 그래. 너나 몸 조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에 있던 4억 2천여만 원의 유동자금을 3번에 나누어 제가 미리 준비해둔 해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해외 계좌는 제가 6개월 전에 개설해둔 것으로 원래는 해외 무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동자금 이체를 마친 후 저는 창고의 원자재와 완제품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한 재활용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이 업체 사장님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 일 처리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건축 자재를 처리할 것이 있는데 가격은 싸게 해줄 수 있지만 오늘 안에 모두 가져가고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안에라니 좀 빠듯하네요. 그래도 지금 바로 차량을 보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고 관리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전화를 끊고 저는 창고 관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창고 관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재활용 업체와 연락해뒀으니 잠시 후 그들이 물건을 실으러 올 겁니다. 창고 일을 처리한 후 저는 사무실 상가 건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지금 많이 올라서 중개업소에 내놓았지만 마땅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내놓은 사무실 상가 가격을 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을 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격을 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구매자를 찾아서 현금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제가 즉시 명예이전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거의 다 처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집안 자산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 신혼집 외에 임대용 소형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는 현금과 금괴, 다이아몬드, 시계 등 귀중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제가 사정이 있어 집을 비워야 하니 남은 월세는 돌려줄 테니 오늘 안에 있어 집을 비워야 하니 세입자 문제를 처리한 후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난장판은 여전했지만 저는 치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현금, 금괴, 다이아몬드, 시계 등 귀중품들을 모두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집문서, 은행 카드, 통장 등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챙겼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 이사님, 정말 잘 됐습니다.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구매자가 현금으로 완불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계시는데 언제쯤 오셔서 명예이전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뻐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여행 가방을 잘 잠가 문 앞에 놓은 다음 관련 서류들을 챙겨 차를 몰고 중개업소로 갔습니다. 명예이전 절차는 2시간 넘게 걸렸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 판매 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저는 즉시 이 돈도 제 해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벌써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차에 싣고 거실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민준 씨가 결혼 중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유책 배우자이며 모든 부부 공동재산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나간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던 민준 씨와 저의 행복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신과 상처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집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차에 앉아 국제 운송업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짐을 가져가 지정된 항구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시동을 걸고 공항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방콕, 내가 간다. 오늘부터 나는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차가 아파트를 벗어날 때 저는 백미러로 익숙한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은 길게 이어져 저의 단호한 눈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도시와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발 전에 저는 이미 밤 10시 방콕행 비행기표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밤 8시 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먼저 국제 운송업체와 약속해둔 픽업 장소로 차를 몰아 귀중품과 중요 서류가 담긴
여행 가방을 직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직원들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은주 고객님, 안심하세요.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고객님의 짐을 방콕에 지정된 주소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한 후 돌아서서 다시 차에 앉아 공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한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금이 모두 입금되었다고 알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은주야, 뭘 고맙다고 그래. 부디 무사히 잘 도착하고 방콕에 도착하면 안부 전해줘. 그녀의 메시지를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꼭 그럴게라고 답장한 후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나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소식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차를 공항 잠기 주차장에 세웠고 다시 가져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차는 민준 씨와 결혼 3주년 때 산 것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대일 뿐. 제가 곧 시작할 새로운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잠그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곧장 공항 대합실로 들어섰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넘쳤습니다.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먼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탑승권을 인쇄한 다음 짐을 붙이러 갔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국제운송업체에 맡겼지만 저는 여전히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상비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화물 수속을 마친 후 저는 보안 검색대 줄에 섰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직원들은 제 신분증과 소지품을 꼼꼼히 확인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서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고 방콕에 임시 거쳐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 정보와 방콕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이미 숙소 입주 준비를 마쳤으니 도착하면 그의 비서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저는 다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요 며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불륜을 발견한 것부터 현장에서 그들을 급습해 사진을 찍고 증거를 보내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까지 저는 거의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가끔 민준 씨와 박지은의 추악한 얼굴, 최준호 씨의 경로한 모습, 회사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방콕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공항 방송에서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배낭을 메고 사람들을 따라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제 마음은 안도했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제 자리를 찾아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더니 맹렬히 가속하여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비행기 창문을 통해 발 아래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련이라고는 없었고 오직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안대를 꺼내 쓰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서서히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마침내 그 배신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잤을까? 비행기 착륙 안내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대를 벗고 눈을 비비며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밤의 방콕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고
제가 전에 살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정취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는 방콕 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리고 입국 수속을 박았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나서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한국의 시원한 날씨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국제 로밍을 켜고 집주인의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서는 이미 공항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며 출구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은 후 출구로 나갔습니다. 곧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비서를 발견했습니다. 비서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여성이었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제 배낭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김은주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비서 린입니다. 제가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린을 따라 차에 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떠나 시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린은 저에게 방콕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해 주었고 근처 슈퍼마켓, 병원,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으며 집주인의 연락처와 숙소 출입 비밀번호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약 30분 후 차는 아름다운 환경의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방콕에서의 제 임시거처였습니다. 투룸 아파트로 인테리어는 간결하고 넓었으며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가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약간의 팁을 주었습니다. 린은 팁을 받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문을 닫자 집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아래층의 활기 넘치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음악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안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침내 안전해졌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안정감에 잠겨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갑자기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 해외 계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본 순간 제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문자는 제 해외 계좌에서 8천만 원이 사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회사를 떠난 후에 누군가에게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 씨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제 가슴이 콕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미리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행 문자를 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마음 가득했던 안정감은 순식간에 분노와 차가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민준 씨라는 남자,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임했습니다.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제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비해 미리 판을 짜놓고 있었다니.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휴대폰을 꺼내 이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8천만 원이 이체된 시간은 제가 회사를 떠나 중개업소에서 상가 명예 이전을 처리할 때였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바쁘고 계좌 변동을 놓치기 쉬운 시점이었죠. 민준 씨의 개인 비서 선지훈이라는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발탁한 사람으로 평소에는 성실하고 착실해 보였는데 설마 민준 씨의 수족이 되어 이런 짓을 벌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해외 계좌의 상세 내역을 열어 손지훈의 이체 기록을 따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돈은 손지훈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 아니라 먼저 낯선 제3자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두 번에 나누어 해외의 또 다른 은밀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경로가 매우 은밀한 것으로 보아 미리 계획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머릿속을 빠르게 회절시켰습니다. 민준 씨가 손지훈을 시켜 8천만 원을 이전했다는 것은 그가 분명 제가 모르는 다른 자산도 숨겨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재산 분할에 대비해 저를 경계했다면 박지은과도 이미 공모한 것이 아닐까. 그들은 대화 기록에서도
회사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즉시 민준 씨 휴대폰에서 보았던 대화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 일이 성사되면 회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말한 이의라는 것은 아마도 손을 잡고 회사 자산을 횡령한 다음 저를 내쫓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민준 씨의 분류는 사실이었지만 박지은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익으로 얽힌 공모 관계는 이익으로 아니라 이익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 발 앞서 대부분의 자산을 이전하고 그 도시를 밤중에 떠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쉬웠습니다. 분노는 분노였지만 지금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방콕에 와 있었고 민준 씨는 한국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곳 방콕에 완전히 정착한 다음 이전된 돈을 추적하고 그들의 공모를 전이 이전된 돈을 추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먼저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생활용품을 사고 아파트를 조금 더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에게 연락해 민준 씨가 손지훈을 시켜 8천만 원의 자산을 이전한 사실을 알리고 한국 상황, 특히 손지훈과 그 제3자 계좌 정보를 주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이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걱정 마. 내가 꼭 찾아줄게. 한서연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이전에 제 해외 계좌 개설을 도와주었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김은주 고객님, 이런 해외 자산 이전 상황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콕 현지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를 연결하여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한 계좌의 소유주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와 향육 방안을 약속했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방콕 환경에 익숙해지는 한편 방콕 장기 거주 관련 서류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태국어 학원에도 등록해서 매일 오후 수업을 들었습니다. 태국어가 배우기 어렵긴 했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이곳 생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제3자 계좌의 소유주가 박지은의 먼 친척 오빠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가 6개월 전부터 박지은의 친척 오빠를 통해 해외에 여러 개의 은밀한 계좌를 개설해 두었고 손지훈이 이전한 8천만 원 외에도 석 달 전에 이미 2억여 원의 자금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민준 씨와 박지은의 공모 횡령 추측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2억여 원은 민준 씨가 회사 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돈일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 소식을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방콕 현지 팀과 협력하여 그 은밀한 계좌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건축자재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방콕 건축자재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건축자재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고급 건축자재 시장의 수요가 왕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사업 환경도 좋고 정책도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싹텄습니다. 민준 씨가 저희의 이전 회사를 망쳤으니 저는 방콕에서 다시 시작해 저만의 건축자재 회사를 설립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자재 시장을 빈번하게 방문하고 공급업체들을 만나고 현지 업계 규칙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언어가 아직 서툴러 번역 앱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항상 민준 씨와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희생했지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뜻대로 일을 하고 제 꿈을 좇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름 후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해외 은밀 계사로 이전한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 씨와 박지은이 회사 자산을 공모 횡령한 서면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준 씨가 회사 자산을 해외 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책임지고 박지은은 저를 안정시키는 데 협조하며 박지은은 저를 안정시키는 데 협조하며 자산 이전이 완료되면 두 사람은 각자 돈의 일부를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그 합의서를 본 순간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사이의 이른바 감정조차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합의서 사본을 잘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준 씨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서연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 씨가 이미 퇴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회사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는데 회사 계좌가 비어있고 자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저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심지어 제 본가에도 사람을 보내 제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이제 와서 초조해봤자 너무 늦었어. 민준 씨가 저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방콕의 제 숙소는 익명 경로를 통해 임대한 것이었고 입국 정보도 비밀리에 처리해 두었습니다. 그가 단시간 내에 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그와 박지은의 회사 자산 공모 횡령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었으니 주도권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조사 진행 속도를 높여달라고 말하는 동시에 민준 씨가 퇴원하여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김은주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민준 씨가 당신을 찾아낸다 해도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두간에 제출하여 그들이 동시에 추진을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둘째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그가 이전한 2억 8천만 원의 자산을 통해 그가 이전한 2억 8천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달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건축 자재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콕에서 다시 창업하기로 결심했으니 저는 120%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방콕의 크고 작은 건축 자재 시장을 모두 돌아다녔고 10여 곳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중국어와 태국어를 모두 할 줄 아는 현지 직원 2명도 채용했습니다. 제 창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한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 씨와 박지은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 씨가 퇴원 후 회사 자산이 제가 모두 정리해버린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전했던 2억 8천만 원마저 변호사에 의해 추적되어 동결되자 격분하여 박지은을 찾아가 숨겨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은은 이미 민준 씨가 이전한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연루될 것을 우려해 돈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민준 씨에게 떠넘기며 민준 씨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신은 그저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지은의 집에서 크게 싸웠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박지은의 남편 최준호 씨는 이미 박지은과 이혼했지만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몇 사람을 데리고 달려가 민준 씨를 또 한 번 폭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때려서 민준 씨의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누워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통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남을 배신하고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다가 결국 원수가 되다니 정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최준호 씨가 민준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모 횡령 사실까지 폭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업계 사람들은 모두 민준 씨와 박지은의 추악한 불륜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경제수사기관에서 이미 민준 씨와 박지은의 회사 자산 공모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들의 해외 은밀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이전되었던 2억 8천만 원의 자금도 순조롭게 회수되어 제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의 강제 조치를 받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박지은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민준 씨가 이전에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먼 친척 오빠도 자산 이전을 도운 혐의로 연루되어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두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박지은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제 창업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건축 자재 회사는 순조롭게 개업했고 저의 단연간의 업계 경험과 믿을 수 있는 제품 품질 덕분에 빠르게 시장을 개척하며 많은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저는 매일매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방콕에 저만의 집을 사고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다시 일어서 방콕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속의 걱정을 드디어 덜어내셨습니다. 한가할 때면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방콕의 관광지를 구경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업무를 마치고 회사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저는 가정과 남편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지만 결국 배신과 기만을 당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었고 여자에게 가장 믿을 수 없고 여자에게 가장 믿을 수 없고 저는 그때 고통 속에 침잠하는 대신 용감하게 일어서서 단호하게 반격하고 배신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의 단호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준 씨와 박지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고 저를 성장시킨 교훈일 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저만의 사업이 있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굳건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제 노력으로 방콕에서 저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모든 시련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